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통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 앞에선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 언론,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 예고하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에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오르면서 누가 대표가 되든 여야 간의 강경 대치는 더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24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단독 보도로 시작할까요? 네. 특검이 김건희 씨 최측근의 황금폰을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자 휴대전화를 부순 뒤에 버렸는데요. 이 KBS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특검이 이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9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기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10일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닷새 후 이 전 대표는 측근과 함께 숨겨뒀던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표와 차모 씨는 휴대전화를 땅에 떨구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렸습니다. 이들은 망가뜨린 휴대전화를 200m 떨어진 수풀에 던졌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특검 관계자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사용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겹칩니다. 특검팀이 앞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보다 더 중요한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차 씨가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김 여사 연관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보고 포렌식 결과를 김건희 특검 측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검찰에 압수당했다가 돌려받은 휴대전화라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여사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그 띠지가 없어졌는데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죠. 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현금다발 관봉권을 확보를 하고도 자금 추적 단서인 띠지 그리고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지난 18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모조리 분실했다는 KBS 보도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 공식 접수를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 단서를 모두 버렸습니다.
4개월 뒤 관본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수사팀은 그제야 문제의 현금이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한국은행에 찾아가 조사에 나섰지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추적을 멈췄습니다. 이 압수물 회소는 당시 대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식 절차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그 의사결정이 합당한 것인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적 단서를 잃어버리면서 검찰은 이 현금 다발 사건을 특검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KBS에서 단독 보도 아닌 김건희 씨 시계 관련한 소식도 알아보죠. 네, 한 사업가가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를 사줬고요. 그 즈음에서 이 사업가가 대통령실 관련 사업을 따냈다는 사실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측은 이 시계를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사업가가 사줬다는 그 시계 모델과 모양이 똑같은 손목 시계를 김건희 씨가 차고 있는 영상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20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와 만났던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에서 문제가 됐던 고가 목걸이에 대해 항변합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이 순간 김 여사의 손목에 시계가 보입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줬다고 진술한 5,200만 원짜리 손목 시계와 비슷합니다.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각진 모서리, 오른쪽 상단에 달린 톱니형 버튼인 용두, 시계판에 배치된 서브 다이얼 위치도 똑같습니다. 특히 비스듬히 배치된 숫자는 이 모델만의 특징입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줬다고 한 날짜는 2022년 9월 7일. 이 영상 촬영일은 그로부터 6일 뒤인 9월 13일입니다. 브랜드 주요 고객이라 정가보다 싸게 3,500만 원에 살 수 있었다던 서 씨. 취재진은 서 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줄도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서성빈 시계 구매자입니다. 한 70% 정도는. 서 씨는 김 여사가 2022년 5월 순방 갈 때 찰 시계가 필요하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시계값은 500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계 갖다 주고서 그때는 내가 나머지는 바로 보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공교롭게도 이 시계를 착용한 거로 보이는 모습이 공개된 건 최재형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비싼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김 여사 측은 영상 속 시계에 대한 KBS의 질문에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20일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온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은 언론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방송 3법의 마지막 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는 물론 교육단체와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EBS 이사 추천을 전교조에게는 허용하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처리에 이어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가운데 언론 분야 방송 3법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사들은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1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백승아 독립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방송장악 3법은 좌파 송원석 이권 국민의힘 카르텔 원내대표입니다. 정권의 독재 폭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계획이지만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소식도 정리해보죠. 네, 이틀 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총 4명의 후보가 본 경선을 치렀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틀 후인 26일 화요일에 최종 선출됩니다. 이렇게 당대표 경선 현장의 소리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찬탄 반탄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는데 오는 26일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탄핵 찬성파였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당의 인적 쇄신을 강조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김문수 싸웁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이재명 독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정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최고위원회는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양향자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회는 오재준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반탄파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탄핵 반대 색채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전당대회에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당원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금지한 것으로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양자 토론회를 갖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는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상회담 소식도 알아보죠. 일본 그리고 미국 정상과의 연쇄회담 그 첫 무대로 이재명, 이시바 두 정상이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았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미래 지향적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을 했다면서 경제, 또 사회, 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한일 정상회담 현장의 소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인수 회담부터 확대 회담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약 113분간 진행됐고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정책 공조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両国政府、国民が手と手を携え、より良い未来に向かって共に歩みを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る次第でございます。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제1동포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동포들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1동포들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더는 국가폭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무덥겠고요.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예상 소나기 구역은 동쪽이 되겠고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서울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비구름대가 남하하기 전이라 소강 상태인 곳이 꽤 있겠지만 모레 26일 새벽에 빗줄기가 매우 강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기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오겠고요. 호남 10에서 60, 영남 제주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 전주 34도, 대전 35, 대구는 3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의 바람 강해지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까지는 서해와 남해 바다 안개 짙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휴게소 부근입니다.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정체가 무척 심하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 영동고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쪽이고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서원주 부근에서 정체고요. 흥천 이포 부근 지나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설악 부근에서 막히다가 서종 부근에서 다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은 양방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일대 교통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백악관으로 몰려갔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서 18일에 회담을 가졌었죠. 지난 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다자 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양자 회담이 먼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게는 민감한 영토 문제가 약간 거론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기보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00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요. 트럼프 측은 이 부분을 굉장히 새로운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트럼프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자 회담에서는 영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함께한 다자 회담에서는 영토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허. 이 부분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상당 부분 빼앗아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 동시에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끝나고 젤렌스키가 취재진에게 영토 문제는 나와 푸틴 사이에 남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영토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실상 유럽 정상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우크라이나의 방패막이 되어준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유럽 정상들은 그 영토 문제 빼고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트럼프랑 한 거예요?
네, 사실상 안보 보장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유럽 정상 7명이 사실상 젤렌스키의 경호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날아간 거거든요. 일부 정상들은 원래 지금 휴가 기간인데 휴가도 반납하고 급히 모였을 정도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후에는 미국이 언급했던 나토식 안전보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는데 미국은 이미 여러 번이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죠. 근데 애초에 이번 전쟁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나토의 동진, 그러니까 나토가 동쪽으로 범위를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그럼 나토는 가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보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 유럽연합 정상들이 함께 가서 한 겁니다. 유럽은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다만 평화 유지군 배치는 유럽연합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한 유럽 국가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평화 유지군보다 훨씬 소규모로 구성된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신경 쓰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을 하든지 간에 확실한 건 유럽이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매달렸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만들 어떤 당근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돈으로 1252조 원어치의 무기를 사겠다라는 당근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자금을 대주기로 했고요. 예. 그런데 미국 무기를 이제 사겠다고,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는 유럽 정상들이 여러 번 트럼프에게 땡큐, 고맙다는 인사를 외치고요. 젤렌스키는 4분 30초 동안 감사 인사를 11번이나 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유럽이 이 정도로 하는 건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더욱 트럼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래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걸 유럽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세게 해가면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유럽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에게 상당 부분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중요한 결정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2주 내에 이 가시적 성과가 나올까요? 중대에 기록에 있는 건 맞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유럽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주선하겠다라고 현장에서 전화도 걸고 했지만 푸틴 쪽 입장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사실상 3자 회담 개최가 불확실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트럼프는 푸틴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는 2주 뒤에도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무엇을 할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대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고 관세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라면서 어쨌든 이거는 당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지금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어떤 테러 제재나 혹은 관세 등으로 당신을 압박할 수 있다. 러시아를 이제 옥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매기는 이른바 세컨더리 관세 이걸 도입하는 등 러시아의 전쟁 돈줄을 옥죄는 카드를 동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양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미국은 아예 빠질 수도 있어라는 중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동시에 날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그 영토 문제에 뭔가 해결을 합의점을 찾아야만 종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 전쟁의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번 전쟁의 시작은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도 유럽연합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있죠. 예. 그럼 또 다른 포인트가 뭐냐? 영토인데 그렇죠.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고 또 안보 보장을 얻어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있었던 회담에서 결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 알아서 영토 문제를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이 뒤에서 이렇게 막 백업을 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러시아인데 젤렌스키와 푸틴이 나란히 앉았다? 그러면 푸틴이 뭔가를 가져가는 게 있어야 빼앗았던 영토를 돌려주든지 포기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전쟁이 끝날 텐데 그럼 과연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젤렌스키는 영토를 포기하고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나토식 안보 보장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 또 러시아는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들어가는 걸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자, 미국 소식 하나 더 들어본데 미국 정부가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을 인수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인수한 인텔 지분은 10%입니다. 이번 인수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 인텔 주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텔 지분 인수 발표 직후에 인텔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이상 인텔을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이 점점 국가 자본주의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예컨대 전 세계를 상호관세라는 걸로 다 무릎 꿇려서 얻은 1조 5천억 달러의 수익, 우리 돈으로 2,0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상 국가 돈이지 국민이 직접 이득을 보는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 미국이 상호관세라는 걸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있죠. 또 엔비디아 같은 주력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면 그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야 하는 것도 사실 기존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할 만한 그런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이 뭐 중국과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가장 중국과 기시감이 드는 건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자신의 말을 안 듣고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이제 본인의 정책에 반하는 통계를 발표한 그런 노동통계국 수장을 압박해서 교체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정확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기업 총수건, 정치인이건 주요 국장직에 있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다 이렇게 날리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사실상 이 정부에 좀 대적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아예 실종설이 날 정도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랬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뼈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트럼프의 일련의 선택들은 국가가 사기업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역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더 많은 미국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도 합니다. 예컨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도 개입해서 당시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얻어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방부가 미국의 주요 히터류 광산업체의 지분을 15%나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기업에 개입한 사례가 또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당시에 이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과 자동차 회사 지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었기 때문에 GM 같은 회사들을 좀 구제하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었지 지금하고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인텔은 파산 위기도 아니고 현재 금융 위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개입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고요. 뉴욕타임스는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자랑해온 자유시장 체제에서 벗어나서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그리고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체제와 닮아가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도시를 더 확대하겠다고요? 네, 워싱턴 DC에 투입한 데 이어서 시카고 같은 다른 도시를 다음 목표로 지목하면서 전국 주요 도시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에서 시카고는 엉망진창이다. 시카고를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은 뉴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시카고와 LA 그리고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 같은 도시들이 전부 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도시들이라고 따져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 시장은 성명을 내고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건 불법적이고 무분별하며 근거 없는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함께 거론된 다른 도시들도 시카고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스턴 시장은 당신의 행정부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도시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적했고요.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을 만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리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연방특별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 지휘권을 30일 정도 일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통제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적을 받은 주지사들이 대통령은 법적 권한도 없는데 여기에 자꾸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는 거죠. 네. 일단 말하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이번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시기적으로 내용상으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사실 시기나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역사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8월이니까 어렵다고 여겨졌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건 일본의 중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또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 대통령의 과거 강경 노선으로 정권 출범 전까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협력 강화를 이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단판 지을 것들이 있을 때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말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에 대해서 한국이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이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인민군이 DMZ 인근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이제 사건 발생은 19일 날입니다. 인민군 총참모 부총참모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고요. 그 도발행위라는 건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고요. 다만 인민군이 이 남과 북을 차단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 인민군이 이제 일부 월경을 했고, 요거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도 확인을 했네요. 19일 날 30여 명의 인민군이 월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처음부터 경고 사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경고 방송을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측이 12.7mm 중기관총을 10여 발을 이제 경고 사격을 했고, 이후 퇴각을 했다. 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남과 북을 차단하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쪽 DMZ가 이제 국경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용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이제 육군 중장, 우리 지금 별 2개인데요. 이 친구 하는 얘기도 보면 계속 제목도 이 담화 제목도 남북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로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남과 북을 이 연구, 그러니까 차단물 연구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연구 분리시키겠다는 것 작업이죠. 그러니까 장벽이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을 연결하던 철도 도로를 모두 지금 파괴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월경이 이루어졌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거죠.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 설치하려면 불가피하게 공사상 필요 때문에 살짝 남쪽을 넘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경고 사격했고 거기에 대해 항의한 거다 이거로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게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 DMZ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철조망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남북을 가르는 선, 요거는 이제 MDL 군사 분계선이라고, 여기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비무장지대 남북 양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MDL 남북으로 2km씩 이제 후퇴해서 이제 그쪽에 철조망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MDL은 이제 임진강의 1번,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고성의 1294번 말뚝만 200m 간격으로 하나씩 박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수풀이 오거지면 말뚝이 안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침범했다기보다는 작업하다 보면은 넘어가는 일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발적인 사고였는데 굳이 북한이 총참모부 부참모장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 사람까지 나와서 뭐 말할 때마다 국경 하는 걸 보면 사건 자체보다는 지금 이 국가론 이 MDL을 국경선이다라고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다분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군사 분계 선상에는 기존에는 철조망이 없이 말뚝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새롭게 철조망 같은 걸 설치한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근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나 정전협정이나 모든 걸 좀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그동안에 북한군이 그렇게 침범했을 때 경고 사격했을 때는 우리 군이 먼저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왜 우리가 먼저 발표 안 했죠? 군의 입장도 있지만 이제 군 위에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측은 지금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을 하고 남북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군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주어진 매뉴얼대로 선을 넘어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하고 또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격까지 하게 교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매뉴얼 따라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자칫 이 남북 화해 모드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뭐 일종의 총격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여건 조성에 뭐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입장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예. 예.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다 철거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우리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자기들은 철거한 바 없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추가로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다고 그러고 이 진실이 뭡니까? 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확성기가 이동식은 금방 이동시켰어요. 근데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를 하니까 북측도 이제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두 대를. 근데 이제 우리 일각에서 저게 이제 북측이 호응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두 대 중에 두 대를 철거했는데 그중에 한 대를 철거했습니다. 한 대를 철거했는데 다시 두 대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한 대가 늘어난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촌극인 게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하면 북측도 다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 일각에서 언론에서 이제 북측도 호응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 대 철거했는데 두 대를 더 설치한 거 보면 좀 북측이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응을 했는데 그 의도가 잘못 읽혀진다. 완전히 이국 관계로 가는 의도가 아닌 거라고 읽혀지니까 이제 일종의 촌극을 벌인 거로 보여지네요. 근데 대남 방송은 안 하고 있잖아요. 대남 방송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왜 또 설치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대남 방송은 본인들이 먼저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열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봐야죠.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 유해 송환식을 공개하고 김정은이 뭐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도 러시아 파병했다, 뭐 많이 죽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죠. 이제는 처음 알린 게 4월 27일 이제 러시아가 먼저 알렸고 북한은 4월 28일 일반 신문의 공개는 29일 날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정은이 벌써 눈물 흘리는 게 두 번째거든요. 공개된 게. 그리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파병된 인민군이 전쟁하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 파병된 장성들 다 불러다가 표창장하고 뭐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모의 벽에다가 사진들 걸어놓고 하는 뭐 그야말로 정말 고천국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 보면 이게 지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북한들 사람들 입장에는 썰은 똑같거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비행사들이 6.25 때 참전해서 김일성과 노동당이 우크라이나한테 감사장을 보낸 게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상황에서 가서 갑자기 우리를 치면 미국 가서 캐나다하고 싸우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좀 덮기 위해서 별 지금 쇼케이스를 이벤트를 하는데 좀 안쓰럽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바의 SOS 잠깐 들으시고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